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인문소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이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 의식이고 그렇습니다만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 입시 제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상 이제 계명대학교 이상엽 교수님, 사회적연구소 정숙경 소장님,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승태 교수님, 그리고 수원 유신고등학교 광문식 선생님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반응이라는 칸에 보면 그 손들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그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 드시는 건 제가 지금 화면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모든 분들의 모습이 화면에 떠 있지를 않으니까 어, 손들기 요 버튼을 누르시거나 그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발표하셨는데 그냥 아무 분이나 어느 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뭐. 예.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이상욱 교수님이 제 컴퓨터에는 제일 큰 얼굴로 지금 올라와 계시는데요. 제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요 금방 말씀해 주신 강문식 선생님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연결될 것이고, 그다음에 권 교수님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어, 계명시민교육원의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 또 뭐 다도, 산약초, 보이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 차 있어요. 예, 이미 다 그 접수가 완료돼 있고 시 교육하고 태권도 교육, 목조 주택 설계 시공 요 세 개는 아직 모집 중이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이제 예, 어느 시점에 찍으셨겠지만 예, 그만큼 이제 인기도가 다른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가 산약초, 보이차, 다도 이런 것보다는 더 시 강의라든가 태권도 교육은 노인들이 힘드시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목조 주택 뭐 설계 시공하니까 이것도 노인들이 받기 힘드실 거고 해서 좀 그거 된 것 같은데 수강생이 적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명대학교에서는 그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역사 문화 아카데미 수업 또 박물관 특화 아카데미 수업을 굉장히 많이 그 열심히 하고 계시더만요. 예, 예,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대학에서 요즘 점점 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그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제 재교육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그 오락성이 있고 예, 활동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박물관 역사문화 아카데미 수업, 박물관의 이 수업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그걸 갖다가 그 일부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물관에 대한 수업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사람이 예,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갖다 예, 대폭 많이 할인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많이 예, 지원해서 그나마 그래도 그 수강생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최대한 적게 느끼게끔, 예, 그렇게 좀 차별화를 해서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 어떤 수강생들의 뭐 연령대나 아니면 수강생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듣냐 하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이 대구 달서구나 아니면 이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주부들이 많이 이렇게 수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조금 나이가 예, 드시는 이제 50대, 60대 그분들 여성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 이분들 사실 이제 강의실에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강의를 계속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이렇게 뭐 특강이라든지 관람, 체험 같은 걸로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최대한 이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요 인문학 역풍 있고 있을 사람들이 인문교육 듣는 걸 굉장히 그거 했는데 예, 그런 경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쩔 뭐 수 없죠. 저희 뭐. 인문학 하는 분들도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혹시 또 뭐 질문 제기하실 분 안 계세요? 정숙경 선생님 여기 계시죠? 잠깐 자리 비우셨는가요? 자리를 비우셨는 모양이네요.
어, 저기 권승태 교수님 그 저 있는데요.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하셔서 제가 먼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이제 노인 돌봄 저는 이제 중국 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동양의 효 사상이 우리나라의 공적인 그 사회복지 제도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예. 국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개인들한테 미뤘을 때 개인들이 굉장히 고통이 많은 것 같다라는 예.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동양의 효 사상이. 근데 이제 음.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제 OECD 국가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 돌봄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사회 시스템적으로 시설로 많이 보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보면 옛날에는 독립하려고 하더니 요즘은 또 좀 자식들한테 돌봄받는 걸 당연시하는 그런 그 경향도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실버 산업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그 실버 산업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의 그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전 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고 실버 네. 산업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그 산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제 정부에서 일부만 되고 선생님도 아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정부에서 네. 조금밖에 안 되고 그 정도로 조금 책임을 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는데 이런 동양의 효사상이라든가 혹은 우리 정부의 그런 그 제도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면 과연 그 노인 돌봄 산업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고 그 산업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먼저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예,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거대 담론과 현실이 네,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실제로 예, 제가 예, 이제 지역에 그 서울에 있다가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연구소하고 강의 서로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광주에서 이 동네 제가 여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는 동양의 효사상은 중국처럼 거대한 사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를 돌보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지식인들이나 또 직업에 바쁜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핑계를 하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나머지 요양병원도 있고 아프다고 그러면 또 핑계 대가지고 오히려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거는 아마 사회문화적으로 돈이 비용도 들어가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거고 그게 이제 OECD 데이터가 반영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고령화 인구가 이렇게 한 40% 정도 육박해 버리면 그거는 이제 당장에 저는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 미래의 문제인 거예요. 내 미래의 문제를 내가 혼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요양원 갔다가 요양권에 쓸쓸하게 죽어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효사상이 크게 뭐 인문학적이까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는 부모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인지상정의 마음들, 성경으로의 긍휼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혹은 사회적인 담론이 워낙에 그게 크게 돼버려서 그 얘기를 요즘엔 또 뭐, 경제가 굉장히 양극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아까 제3의 공간이나 인문학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대권에서 기본 소금 했지만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적극적으로, 더 전폭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들을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은 사람에게 더 자기 문제인 걸로 요즘에는 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이 너무나 한편으로는 있는 사람들은 좀 걱정을 안 하겠죠.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고 그 시스템을 죽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보험을 넣어야 되고 하는 적극적으로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그런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거를 어떤 자기의 소양을 키우고 아주 그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들이 그렇게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그 인간적인 제도 속에서 어,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제도를 만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양의 증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버려서 네, 굉장히 네, 지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게 오히려 지금 세미나하거나 논의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핵심을 얘기해 그래요. 주셨는데,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원래 10분까지인데 쫙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저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할 분 안 계시는가요? 권승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미래문화연구소 김세아 연구원입니다.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확실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대체적으로 개별적인 기기나 플랫폼을 좀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좀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저도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시니어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요. 예컨대 한 코스 자체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플랫폼 이용 방법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에 대한 적응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1주차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것인가, 2주차는 카카오톡 활용법, 3주차는 네이버 앱 사용법 이렇게 각각의 기능적인 활용을 익히는 것이 현장 교육의 일반적인 추세로 보였는데요. 이런 좀 기술 중심적인 훈련이 가지고 있는 무용한 측면이 있다면 역시나 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새로운 도구를 만났을 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가진 공통적인 규약을 좀 익히고 어떤 디지털 이미지 자체에 대한 문행력을 근본적으로 기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다라는 말씀에는 충분히 매우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장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기본적인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웹, 플랫폼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가 대체로 영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우리말보다는 외국어에 의존해 있는 빈도가 매우 높고요. 또 노인학습자가 디지털 이미지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직관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젊은 세대에 비해서 사실은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또 전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장벽 때문에 현장 교육에서는 사실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시니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고 접근해 나가야 될지 이런 좀 질문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인문사회 분야의 전공자라는 주제가 우리 대주제인 만큼 관련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인문사회 전공자가 기술 전문가나 디지털 미디어를 쓰는 도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이랬을 때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문해력 신장에 좀 더 특화돼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런 영역은 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런 측면도 좀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두 번째 것부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 그 지금 그 시니어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 인문학 강좌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드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인문학자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그런 도구에 대한 그런 뭐 실무적인 교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우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이 디지털 미디어 전환의 어떤 그 스토리라든지 또 아니면 전반적인 공통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좀 배워가지고 그 실무자들이 해야 될 것이고 인문학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실무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 시대 변화
이 아날로그에서 그 디지털로 문화적으로 급변한, 제가 볼 때는 구텐베르크 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 변화 속에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어떤 담론들은 별로 나오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잘 알게 되면은, 특히 이제 기성세대 중 노년층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의 중요성, 어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떤 그 변화에 있어서 그 변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은 태도가 본인이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문학자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러한 그 담론을 통해 가지고 노인 세대들이 세계에 대해서 또 다른 언어로서 바라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친근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영어로 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그런 교육에 있어서 기초 교육은 이제 영어의 기초적인 영어 교육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사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이 앞으로 교육을 할 때는 다 한글화된 그런 버전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어를 계속 영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처음에는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라는 건 사실 이제 고난이도의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를 기초적인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챗 GPT라든지 이런 그 AI를 통해 가지고 그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쉽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챗 GPT도 그렇고 또 구글 번역기도 그렇고 말은 어려서 그러지 실제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정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언어를 이제 극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미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가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그 사용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AI가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 언어를 통해서 묻는 것이고, 자연 언어는 사실 이미지를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지를 뭔가 선택한다는 것은 자연 언어로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계속적으로 AI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영상 전공하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들 우리 노인들한테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또 이제 저희 인문사회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또 생각하고 있냐면, 너무나 그 정보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골라내는 법,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챗 GPT의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지적 능력을 갖는 것도 사실 인문사회 분야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참 이 디지털 시대에 영상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력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에 또 인문사회 분야 많은 고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오늘 대단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마지막으로 강문지 선생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강 선생님,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의 그 인문교육에 있어서 인문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그 모임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의견을 교육부나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학교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조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 그런 조직이 있다면 한번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교사들도 학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 뭐 장학사님 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 포함해서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국어교육학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 교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해서도 아마 인문사회 학회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또 국어 선생님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 교수님들도 모시고 뭐 우리말 교육 현장 학회 이런 학회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신고등학교 임승규 선생님하고 친합니다. 아, 네. 중국어. 저희 교장 예. 선생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교장 선생님하고 우선 강 선생님을 먼저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야 되겠군요. 사실 네. 저희들도 중고등학교 인문교육이 심각한 문제가 있던 걸 알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저 자신도 대학교 입시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교수들이 고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못 고치고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뵙고 또 의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꼭 선생님 그때 오늘 그 네 분 선생님 예. 네, 뵙고 네 분 싶습니다.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저희 미래문화연구소 이렇게 그 발표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저희 미래문화연구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대학에도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계속 일을 하니까 이 교수님들 또 강 선생님까지 같이 늘 이쪽 인문사회 분야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늘 같이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여기까지 일단 그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 지금 3시 22분인데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늦습니다만 한 5분 정도 쉬고 3시 반부터 다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